중국이 수천 년 자랑하던 전통 무술이 단돈 2,000달러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1세기 들어서 중국 무술계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영화 속에서 신비로운 내공과 초인적인 기술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쿵푸가 현대 격투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에서는 전통 무술 고수들이 현대 격투기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전통 무술의 실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국 무술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장기적인 수련을 통해 진정한 고수를 배출하겠다는 보수적 접근이었고, 두 번째는 아예 전통 무술의 신비주의를 극대화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흥미롭게도 후자의 방식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대중들이 과학적 검증보다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더 열광한다는 인간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전통 무술 부흥 운동의 핵심에는 영화 산업이 만들어낸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비용 시리즈나 연문 시리즈 같은 무협 영화들은 중국 전통 무술을 마치 초자연적 능력처럼 묘사했거든요. 번개처럼 빠른 연속 타격, 상대방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압하는 태극권의 신비한 기술, 그리고 벽은 멀쩡한데 벽 뒤에 사람만 날려버리는 통배권의 경이로운 내력까지. 이런 영화적 상상력은 대중들에게 중국 무술이 서양의 복싱이나 현대 격투기보다 차원이 다른 무언가라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체현한 인물이 바로 태극권 계승자를 자처했던 마보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극권이 서양 복싱 선수들의 주먹을 단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죠. 태극의 원리를 이용해 상대방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그의 주장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와의 대결에서 마보국은 단 몇 초 만에 KO 당하며 전통 무술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거든요. 그러나 마보국의 참패 이후에도 전통 무술의 신비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화했죠. 이들은 인터넷 시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 편집된 장면, 그리고 충격적인 제목만 있으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마보국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너무 직접적으로 대결에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무술 사기꾼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죠.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통배권입니다. 통배권은 중국 전통 무술 중에서도 특히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진 무술이었어요. 홍콩 무협 만화 공포보이 용소야에서 등장했던 통배권의 묘사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을 때리면 벽은 멀쩡한데 벽 뒤에 있는 사람만 날아가 버리는 장면이었거든요. 물론 이는 기본적인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비과학적 설정이었지만 대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통배권의 이론적 배경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통배권 지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무술은 넓은 손등이나 손바닥을 이용해 상대를 타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둔기외상 이론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훨씬 더 신비롭게 포장된 설명이었죠. 피부는 멀쩡한데 내장이 파열된다는 이미지는 마치 초음파나 충격파 무기를 연상시키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통배권의 신비주의를 대중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240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중국 유튜버였죠. 그는 자신을 통배권의 정통 계승자라고 소개하며 통배권의 놀라운 위력을 영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상에는 손등으로 가볍게 치기만 해도 상대가 몇 미터씩 날아가는 장면들이 등장했고 이는 순식간에 바이럴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의 신뢰도를 높이는 에피소드들이 연이어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UFC 선수인 리징양이 그에게 통배권을 배웠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지어 UFC 여성 챔피언 장웨이리가 직접 그를 찾아가 통배권을 배우고 그 위력에 감탄했다는 이야기까지 퍼졌거든요. 이는 전통 무술 애호가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현대 격투기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UFC 챔피언들조차 인정하는 전통 무술이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배권 고수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더욱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장웨이리의 체육관을 직접 방문해
그녀의 격투기 선수들 앞에서 통백원의 위력을 시연했죠. 영상 속에서 현역 격투기 선수들이 통백원의 타격에 놀라는 모습은 네티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드디어 전통 무술이 현대 격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통백원에 대한 각종 분석글과 댓글들이 쏟아졌죠. 어떤 이들은 영상 속 여성이 정말 UFC 챔피언 장외일이가 맞는지 확인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통백원의 기술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다수의 여론은 통백원을 옹호하는 쪽이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통 무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되었죠. 특히 흥미로운 반응은 통백원이 UFC 옥타곤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상상들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통백원의 손등 타격을 사용하면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했거든요. 한 방만 제대로 맞히면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면 장외일이가 이를 마스터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선수가 될지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었죠. 그러던 중 한 네티즌의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오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파워슬랩 대회에 참가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파워슬랩은 서로 번갈아가며 뺨을 때리는 대회로 가장 강한 타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경기였습니다. 통백원의 손등 타격이 정말로 강력하다면 이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논리였죠. 이 제안은 순식간에 중국 무술 커뮤니티를 다뤘습니다. 자국의 UFC 선수들조차 놀라게 만든 통백원이라면 세계 파워 슬랩 대회도 충분히 제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거든요. 전통 무술 애호가들은 이를 중국 무술이 세계 무대에서 그 위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마보국의 참패 이후 실추된 중국 전통 무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미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백권 고수 본인이 직접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았어요. 우선 나이가 있었고 또한 자신의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직접 링에 오르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패배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영화 속 무술 고수들처럼 진짜 고수는 직접 나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무술을 증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짜오옹강입니다. 그는 파쿠르 선수이자 격투기 경험도 있는 운동선수로 통백권 고수의 수제자가 되었죠. 짜오옹강은 스승의 손등 타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수련했고 자신이 스승을 대신해 서양인들에게 통백권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였어요. 젊고 건강한 제자가 스승의 무술을 세계에 알리러 나선다는 이야기는 무협 영화의 전형적인 플롯이었으니까요. 짜오옹강의 첫 번째 도전 무대는 쿵푸의 왕이라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중국 전통 무술의 8개 주요 문파 계승자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일종의 현대판 무림대회였죠. 통백권을 대표해 출전한 짜오옹강은 자국에서 먼저 통백권의 실전성을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마카오 영춘권의 2대 제자인 천샤오페이였고 네티즌들은 영화 같은 전통 무술 대결을 기대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네티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전통 무술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종합격투기 경기였어요. UFC나 여타 격투기 대회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기술들만 오갔죠. 통백권 특유의 손등 타격이나 신비로운 내공 운용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짜오옹강은 경기 중 그라운드 포지션에서 우위를 점했고 팬들은 이 순간 통백권의 필살기가 나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마운트 포지션에서 손등 타격을 날리면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나온 건 그냥 일반적인 그라운드 파운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바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얼굴을 밟혀 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승리는 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통백권을 안 쓰냐는 질문이 쏟아졌죠. 전통 무술과는 털끝만큼의 연관성도 보이지 않는 경기 내용에 분노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복싱이고 종합격투기지 통백권의 어떤 기술을 사용했다는 건지 도통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전통 무술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짜오옹강은 팬들의 실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직후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다음 목표를 선언했죠.
바로 파워 슬랩 대회 참가였습니다. 이 선언에 팬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어요. 파워 슬랩이야말로 통배권의 손등 타격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종합격투기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어 통배권의 진가를 보여주기 어려웠지만 순수하게 타격력만으로 승부하는 파워 슬랩에서라면 다를 거라는 기대였죠. 당시 35세였던 짜오옹강은 파워 슬랩 대회 재패와 통배권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맹렬히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훈련 영상들이 SNS에 공개되었고 팬들은 응원 메시지를 보냈죠. 드디어 전통 무술이 세계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무술이 현대적 검증을 받을 기회였던 거예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는 카자흐스탄의 25세 선수 무하메드 아만타예프였죠. 링에 오른 짜오옹강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의 어깨에는 통배권의 명예가 중국 전통 무술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만타예프의 첫 타격이 짜오옹강의 뺨을 강타했고 짜오옹강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었죠. 이번엔 짜오옹강의 차례였습니다. 팬들은 숨을 죽이며 통배권의 손등 타격을 기다렸어요. 수년간의 수련, 스승에게 전수받은 비전의 기술, 그리고 중국 무술의 자존심이 담긴 한 방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멀쩡했습니다. 통배권의 타격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아만타예프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의 왼손 뺨치기가 장렬했고 짜오옹강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끝났어요. 통배권의 신비로운 내공도 수년간의 수련도 스승의 가르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단 한 방의 평범한 뺨치기에 모든 것이 무너졌죠. 통배권 스승은 즉각 반칙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이에 동조하며 재경기를 요구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통배권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력한 무술이라면 재경기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상대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야 했거든요. 내장이 파열되고 뇌가 손상될 정도의 타격력을 가졌다면서 왜 재경기를 원하는 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실제로 부상을 입은 쪽은 짜오옹강이었습니다. 그는 광대뼈가 골절되어 5바늘을 꿰매야 했고 시력까지 손상되었죠. 의사는 시력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통배권의 신비로운 위력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영구적인 부상뿐이었어요. 하지만 짜오옹강이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회수와 구독자 수, 그리고 영광의 파이트머니, $2,000였죠. 아이러니하게도 패배가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다준 셈이었습니다. 패배의 충격, 부상의 처참함, 그리고 전통, 무술의 허무한 몰락이라는 서사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거예요. 크게 실망한 팬들은 이제 통배권 스승을 향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참담하게 패배했으니 이제는 스승이 직접 나서서 통배권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달라는 거였죠. 수제자도 용기를 내어 링에 올랐는데 스승은 왜 나서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스승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죠.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보여준 그 모든 시연은 뭐였냐는 거예요. 제자를 수년간 가르치면서 했던 훈련은 연습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수제자가 그렇게 용감하게 링에 올랐는데 스승은 제자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흥미롭게도 스승은 내가 참가하겠다거나 기다려라 같은 직접적인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습을 시작하겠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죠. 이는 교묘한 회피 전략이었어요. 직접적으로 거부하면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을 테고, 그렇다고 참가를 약속하면 실제로 나가야 하는 부담이 생기니까요. 애매한 답변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배권 스승을 파워 슬랩 대회에 강력하게 보내야 한다는 댓글이 2주 만에 82,0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베스트 댓글이 되었죠. 대중들은 이제 진실을 원했습니다. 통배권이 정말로 실전에서 유효한 무술인지 아니면 그저 잘 포장된 쇼에 불과한지 확실하게 검증받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스승은 절대로 대회에 나가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죠. 그에게는 나가지 않을 완벽한 이유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바로 상처 치료 연구 판매였습니다.
그가 선보인 연고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었습니다. 바르기만 하면 상처가 즉시 회복되고 전혀 아프지 않다는 거였죠. 시연 영상에서는 자신의 몸에 강한 타격을 가한 후 붉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가 연고를 바르면 금세 사라지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통배권의 위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연고, 효능을 입증하는 일석이조의 마케팅이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영상 속 손바닥 자국들은 명백한 편집의 산물이었어요.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기술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연고의 성분이었습니다. 다른 틱톡 사용자들이 연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과 각종 유해의 성분이 대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통배권 스승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는 무술가가 아니라 현대판 약장수였던 거죠. 통배권이라는 전통 무술의 신비주의를 이용해 관심을 모으고 그 관심을 상업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240만은 잠재 고객이었고 통배권 시연은 제품 광고였으며 수제자의 대회 참가는 마케팅 이벤트였던 셈이죠. 이 사건은 현대, 중국 전통 무술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전성을 잃은 전통 무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는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고 건강 증진이나 문화 보존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를 극대화하여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것이었죠. 불행히도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충돌, 문화적 자부심과 과학적 검증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특히 극단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이 무술과 결합되면서 객관적 평가를 거부하는 맹목적 민족주의가 형성되었죠. 통배권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전통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비과학적 주장이나 상업적 사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전성을 주장하는 무술은 실전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연고는 성분 분석과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고요. 유명 선수들이 배웠다는 주장은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배권 스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검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전통을 모독하는 무지한 자들로 몰아갔죠. 이는 사이비 종교나 유사 과학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더욱 극단적인 주장으로 대응하고 실패하면 외부 요인을 탓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짜오옹강의 참패 이후에도 통배권 스승은 자신의 무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칙 논란을 제기하고 제자의 수련 부족을 암시하며 자신은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회피했죠. 이와 동시에 유해 성분이 가득한 연고를 판매하면서 통배권의 위력을 증명한다는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현재 중국 SNS에서는 그가 파워슬랩 대회에 먼저 나갈지 아니면 유해 물질 판매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지를 두고 베팅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는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수천 년 역사의 전통 무술이 인터넷 밈이 되고 무술 고수가 사기꾼 취급을 받으며 진지한 무술 토론이 온라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는 아마도 짜오옹강일 겁니다. 그는 진심으로 통배권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전통 무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순수한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영구적인 시력 손상과 얼굴 골절이라는 대가를 치렀죠. $2,000와 약간의 인터넷 유명세가 그가 얻은 전부였습니다. 통배권 스승은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그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그의 연고는 팔려나가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통배권의 위대함을 설파하고 있죠. 제자의 패배도 유해 성분 논란도 네티즌들의 조롱도 그의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대 인터넷 시대의 역설입니다. 진실보다 화제성이 중요하고 검증보다 조회수가 우선이며 장기적 신뢰보다 단기적 수익이 매력적인 세상이죠. 통배권 스승은 이러한 시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한 겁니다. 그는 무술가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인플루언서이자 마케터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인지는 의문입니다.
전통 무술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진지하게 무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유해한 제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중국 전통 무술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